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모든 글로벌 시장이 주목했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측치인 8.8%를 넘어선 9.1%로 나오면서 5월 CPI인 8.6%를 경신해서 1981년 11월 이후 41년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1.3%로 나타났습니다. 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치를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9% 상승하면서 전월치인 6.0%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0.7%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과 또 이 백악관의 경고대로 6월 미국의 CPI가 높은 수준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발표 직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로 다시금 올라섰고요. 2년물 금리 역시 크게 튀어 올랐는데요. 네, 어느 때보다 궁금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선견 선생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중요한 날에 나오네요. 계속 중요한 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좀 깜짝 놀라셨을 건데 시장이 하락한 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니고 제가 예상을 한 것보다 굉장히 좀 물가가 높게 나왔죠. 자, 오늘 자세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시장의 뜨거운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바로 전일 백악관에서 예방주사를 놓기는 했습니다. 미국의 6월 CPI 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9%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9.1%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영향 어떻게 미칠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화면을 잠깐 조금 볼까요? 예. 제가 요거를 어차피 9시 반에 지금 이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좀 빠르게 봤는데 예. 자, 일단 노동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남색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요. 식료품 올랐고요. 그리고 모든 지표가 다 올랐다라고 일단은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가솔린, 주거비, 그리고 식료품 모든 것들이 다 일단 올랐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아침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올려드릴 겁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단은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는 간밤 새벽에,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번 새벽에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자, 9.1%나 나왔거든요. 9.1%나 나왔는데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우리 PC이죠. 개인 소비 지출도 좀 같이 다음 달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좀 느낍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백악관에서도 미리 이제 처방을 했지만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미리 인지를 했을 겁니다. 자료가 들어갔겠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방주사처럼 그렇게 일단은 조금 약을 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 신세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흔들림이. 제가 강조 드린 대로 이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뭡니까? 원유 가격, 그리고 주거비, 플러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창궐을 하고 있지만, 좀 재유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묶여져 있던 소비 심리가 표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값도 오르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다. 따라서 물가는 정점이 아니라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건 이제 노동부에서 방금 전에 우리한테 그 알려준 이런 해석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자, 자료 잠깐 내리고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5일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4월달 평균 값이 한 이 정도 되고요. 5월 달에 평균 값이 이 정도 되고요. 자, 6월 달에 평균 값이 일단은 이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원유에 대한 평균 가격이 지금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6월 달도 원유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조금 많이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연하게 일단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저도 예측을 계속 했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자, 7월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들어서 원유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페드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원유 가격이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단은 원유 가격이 내리는 거죠. 다른 거는 없어요. 어떤 뭐 수요가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공급이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다운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유가 일단은 내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데, 원유 가격은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은 내려야 됩니다.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사실은 상관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유 가격이 일단은 내리고 안정세에 도달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9.1%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은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인드 자체를 제가 이제 항상 잡아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어떤 병을 치유해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하강되면서 횡보를 거치고 또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경기의 사이클은 항상 지속돼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사실은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수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자, 다음 달 일단은 원유 가격이 진정 상태에 접어들고 $100 이하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떨어집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미국의 주택 가격 얘기도 오늘 가져왔는데, 그거를 혼합해서 보시면 도움이 조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9.1%로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네. 자, 이게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제가 딱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네네,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원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원유 가격이 예. 일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6월 CPI 지수는 과거의 지표일 뿐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달에 좀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네.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9.1%에서 40% 이상 에너지가 일단은 그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는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네. 플러스해서 제가 PC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비 지출이 미국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지금 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달 들어서 이게 또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네. 지금 추세를 보면 그러면 소비 지출 줄어들고 유가 내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플러스 이제 주거비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주거비도 내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물가는 지금 6월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물가가 피크아웃 되면 시장은 반등을 할까요? 사실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반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가가 피크아웃이 돼도. 자, 물가가 피크아웃이 돼도 반등이 오지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제가 저번 달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 페드는 지금 기회를 잡았어요. 소 뒷걸음 치듯이 일단은 유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력한 금리 정책을 7월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용시장 탄탄하고 페드 얘기를 빌어보면 고용시장 탄탄하고 지금 유가도 내려가고 있고 소비 지출도 줄어들고 있고 자 수요가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한 금리 정책을 한번 펼치면 여기에서 물가가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물론 이제 PCE 지수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바이든이 이번 주에 가지 않습니까? 사우디 만나러 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가서 조그만한 증상 계획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증산을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조금 들어가 드리면 아직 쌍봉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쌍봉을 찍지 않았어요. 차트상으로는 쌍봉을 또 찍어야 됩니다. 쌍봉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든 아니면 쌍봉에 대한 이 지지선을 타고 올라가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쌍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트상으로. 자, 그래서 바이든이 여기에서 뭔가를 못 가져오면 정고점까지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피크아웃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바이든이 일단은 열쇠를 쥐고 있다. 이번 주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9.1%가 의미하는 것은 오히려 물가가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뭐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냐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일단은 밑으로 더 밀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미국의 6월 CPI 지수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 국제 유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CNBC에 따르면요, 이번 6월 이 CPI 상승의 대부분 유가 상승에서 비롯되었고, 이 월간 11.2% 상승했고, 12개월 동안은 대략 한 60%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제 유가 확인해 보면은 이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3일부터 16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방문 일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이 소매 판매 발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나스닥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난 직후에는 2%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좀 낙폭을 축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네.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를 들어갈 때는 네. 이 지표에 저는 사실 지표에 대한 결과치를 전혀 보지 않아요. 왜냐 그대로 사실 가진 않거든요. 자, CPI가 올랐을 때
CPI가 물가가 올랐을 때도 실질적으로 지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폭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 첫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자, 9.1%의 충격적인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 그죠? 왜냐? 자, 물가를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은 페드는 더 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고금리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 일단은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 자, 이거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셔야 되고, 자, 이 뒤에 지금 좀 박스 횡보를 좀 치고 있죠. 반등을 주면서 조금 박스를 치고 있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일봉상으로 볼게요. 오늘 차트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11,068이죠. 11,068이 일단은 저점입니다. 올해 저점이죠.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만스탁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어요.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이 나스닥이 과연 10,000포인트를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로 굉장히 우리가 부풀어 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만스탁이라는 건요, 10,000포인트는요, 나스닥의 어떤 상징점과 같아요. 심리적 지지선을 넘어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11,000까지 일단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000포인트는 여러분, 1,000포인트는 2, 3일 안에도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자,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대세 하락장에서 골든 크로스, 그죠? 5일선이 21선을 넘는 골든 크로스,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넘는 골든 크로스, 여기에서도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도. 그렇죠? 여기에서도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해서 이 말씀 드렸죠. 요거는 이 세 가지 패턴, 반등의 패턴, 기술적 반등이죠. 하락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일 뿐이에요. 이 패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가는 패턴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11,068선을 지금 당장 깰 것이냐, 요거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자, 심리적 저항선 10,000포인트에 거의 근접을 한 상황이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겠나요? 요 정도의 그러니까 이 정도의 룸만 가지고 굉장히 많이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향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는 포인트는 언제가 될 것인가? 아마 제 예상으로는 페드가 이번 달에 1포인트,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에 1%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거를 깰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인다라고 일단 선제적으로 제가 한번 예측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양시장이 상승 마감한 것처럼 이 불확실성을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미증시 어떻게 또 방향을 이어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흔들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또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켜서 또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전년 대비 9.1%로 발표됐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강세지 속에 지난해 9월 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일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우려 속에 수요 둔화와 가격 하향 보고서가 나오며 100달러 선 이탈했습니다. 유로FX는 독일 6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전년 대비 7.6%, 전월 대비 0.9%로 발표됐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나스닥 보겠습니다. 0.86% 하락한 11,67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17% 내린 온수당 1,72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0.23% 하락한 배럴당 9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6% 내린 1.00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오늘 미국의 6월 CPI가 발표가 되면서 2%까지 떨어졌었는데 점차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 선으로 올라섰고요. 달러 인덱스는 108선까지 레벨을 높인 상황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은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차트 보고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오늘 매도입니다. 물론 지금 분봉상으로 저는 이제 3분봉을 주로 보는데 네. 분봉상으로 지금 박스 횡보를 일단은 치고 있어요. 지금 뉴욕장 시작한 지 45분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일단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자리는 이건 이제 기술적인 건데요. 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중간 지점을 일단 좀 자르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지점이 지금 일목에 상단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725라인입니다. 725라인을 뚫지 않는 이상은 725라인 밑에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데 네. 이것도 일단은 조금 짧게 보시라. 왜냐? 오늘 에너지가 굉장히 좀 많이 쓰여졌거든요. 자, 상단이 지금 970포인트고요. 하단이 한 480포인트 정도 되죠. 자, 500포인트가 여러분 3분 만에 떨어졌어요. 6분입니다. 봉 2개. 500포인트가 거의 봉 2개, 3개 일단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자, 500포인트면 한 2,000틱 정도 됩니다, 여러분. 2,000틱이 한순간에 일단은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봉상으로는. 그렇죠? 한순간에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법 하나 나옵니다. 잘 들으시고요. 자, 큰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자,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선까지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요.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면 일단은 어떤 매수에 대한 변곡으로 봐야 되는데, 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지금 음봉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CPI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으로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자, 포지션을 일단은 선점을 해야겠죠.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라인과 중간 라인이 지금 일목의 상단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725라인입니다. 725라인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단은 매도 사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725라인을 뚫고 이걸 만약에 지지한다라고 하면요, 그냥 관망하시고요. 관망. 매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오늘 매수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매수장은 아니기 때문에 725라인 위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시고 725라인 밑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짧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짧게 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만스탁에 내려올 만큼은 일단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는 짧게 보셔라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11,725포인트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기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그 긴 장대 이 음봉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자료를 조금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 일련의 사태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시그널이요? 네. 소비 지출 PC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자, 페드의 정책이 지금 조금씩은
반응이 돼가고 있다,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소비 지출이 미국이 줄면서 저축률이 올라가는 네. 수요가 억제되는 이런 긍정의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다. 오늘도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물론 이제 근원 소비도 올랐지만 조금 올랐어요. 예. 네, 조금 올랐거든요. 자, 그리고 그 조금 오른 건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뭐 끝나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그래도 조금은 그 전에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비 심리에 대한 기저 효과 때문에 조금 살아나고 있어서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에너지가 40% 이상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의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딱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자, 유가만 잡으면 된다. 그렇죠? 예. 유가만 잡으면 지금 지표들이 소비 지출도 줄고 있고 수요가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만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유가가 꺾이면 해볼만 하다라고 일단은 갖고 왔습니다. 자, 조금 보죠. 자, 식품이 지금 오르기는 했는데 일단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식품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예, 7월 들면서. 하지만 유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유가는 아직도 고공행진이다라는 거죠. 고공행진이다. 6월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7월이니까. 자, 6월까지 보면 어떻죠? 6월까지도 고공행진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물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볼까요? 7월에 어떻습니까? 7월에 낮아졌죠? 네, 7월에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는 정말 이때 지금 6월이죠? 6월 달 걸 7월에 발표를 하니까 오늘의 물가가 최정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단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될 거는 어차피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노딜로 그냥 돌아온다라고 하면 유가가 또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아직 쌍봉을 찍진 않았어요. 어떤 가격이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 가격 비슷한 쌍봉을 무조건 찍으러 가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찍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딜로 온다, 바이든이. 그러면 유가가 다시 폭등을 해서 이번에 발표된 CPI가 정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져온다라고 하면 유가는 $100 이하로 진정이 될 것이고, 물가는 이번에 발표된 게 정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긍정의 시그널로 일단은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지언정 경기는 하강을 하는 게 지금 맞고 경기가 하강을 하는 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올바른 과정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과정이에요. 자, 파월하고 옐런이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없이 가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최소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학 교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겠다라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예,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를 해가는 과정이다.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것도 치유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의 시그널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긍정의 시그널로 지금 올바른 프로세스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핫한 이슈를 좀 하나 갖고 올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로 경제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택 관련된 겁니다. 주택 관련된 거. 자, 제가 카톡방에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는 그런 뉴스들이나 아니면 제가 해석한 것들 보시면 아실 텐데요. 지금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600만 원이 넘죠.
자, 그 집값이 문제입니다. 미국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좀 올랐는데,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주택 취소 건수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 취소 건수가. 자, 생각을 해볼까요? 자,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국에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이죠.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론의 그 이자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14.9%, 거의 한 15%죠. 15% 지금 취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택 취소 건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주택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취소해 버린 겁니다. 그 취소한 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급등을. 자, 2020년 2월입니다, 여러분. 이때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17.6%였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5%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인가요?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죠. 삶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뭡니까? 삶이 어려워요. 이때는 팬데믹으로 일단은 어려웠고, 이때는 뭡니까? 금리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주택 취소 건수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택을 사려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소비 심리 억제의 신호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며칠 전부터 뉴스로 굉장히 좀 핫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거를 그러니까 갖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이제 회귀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제 설명은 하나로 일단은 귀결이 됩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물가가 치솟고 있다. 자, 유가가 치솟는다. 그래서 유가를 잡으면 일단 해결이 된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수요 원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다. 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유가에 의한 것이 지금 절대적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유가를 잡아야 된다. 자, 유가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유가는 제가 공급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부지리로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지금 수요에 의해서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유가가 잡히고 있다. 그럼 플러스 해서 뭐예요? 바이든이 이번에 날아가서 공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하면 유가는 더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비용 원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잡힐 거고 수요 원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가 이거는 잡힌다라고 단언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통화정책, 페드의 통화정책과 미국 행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수요 원인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힙니다. 그 지표가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취소 건수 급등, 허가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허가 건수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PC, 개인 소비 지출, 제가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개인 소비 지출도 지금 줄고 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두 개를 다 잡을 유인책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7월에 정말 중요하다. 자, 7월 중순에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기업 실적 발표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7월 27일 페드의 결정. 저는 파월이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1%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더 줘야 물가 피크아웃 되면서 물가가 잡힐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택시장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국제유가가 하락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이번 이 CPI 발표 물가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새벽 3시에는 미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의 CPI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국내 선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시죠. 네. 노란 톡방에 굉장히 질문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걸 할 때 네, 지금 뭐 정말 유튜브로도 시청자분들 반응이 뜨겁고요. 그런가요? 네. 정말 많이 이제 오고 있는데 예. 내일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내일 당장. 네. 내일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예측을 조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볼게요. 네. 기술적으로 일단은 풀어드리면 제가 항상 요거 해드리는 거 요즘에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체크한 거 아직 안 지우고 있는데 자 시장은 이 선에서 이 박스 안에서 3개월 정도 9월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좀 제가 짚어드리면 309 정도 지금 되거든요. 309포인트에서 오늘 307에서 끝났는데요. 309포인트가 지금 수렴 구간입니다. 수렴 구간.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 차트는요.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항상 차트는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에요. 어떤 가격대에서 수렴을 합니다. 이평선이든지 캔들이든지 어떤 기준선이라든지 항상 이평선에서 수렴을 하고 밑으로든 위로든 발산을 하는 형태를 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렴 구간, 그리고 수렴 구간. 어떻게 됐나요? 밑으로 발산을 하고 밑으로 발산을 하고 밑으로 발산을 했죠. 그렇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자, 국내 선물 일단은 보실 때 포인트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지점이 309포인트였습니다. 309포인트. 제가 그저께 311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311포인트를 못 넘고 지지를 못 받아서 밑으로 깨졌거든요. 자, 일단 내일은 309포인트가 핵심이다. 309포인트에서 수렴이 되고요. 수렴 가격입니다. 309포인트에서 매수냐 매도냐가 일단은 갈라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자, 크게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9월까지는 박스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저는. 자, 9월까지는 박스를 볼 구간이다. 단기적으로는 309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09포인트에서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룸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내일 이제 사실은 시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나스닥을 일단은 보시면 지금 일단은 시장은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새벽 시장을 일단은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큰 음봉을 다 메꾼다라고 하면 시장은 반색을 해서 내일 갭상승을 띄울 것이고 이 음봉을 다 메꾸지 못하고 이 룸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당연히 내일 우리 국내 시장은 당연히 개파락 출발을 일단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큰 지점은 우리가 여기 3개월 동안 박스 치는 지점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잡으시고 내일은 309포인트 지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일단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제가 노란 톡방에 지수라든가 이런 상세한 거 일단은 좀 올려드릴 테니까 국내 선물뿐만이 아니고요. 네, 항생까지 나스닥까지 일단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시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금통위 금리 인상 빅스텝을 했는데도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언제쯤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소폭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좀 빅스텝을 단행을 해서 그런지. 이거를 제가 어저께 예.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시점을 제가 뭐 당연히 알 수는 없는데 예. 이 환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자, 미국이 지금 1.75%고 한국이 2.25%입니다. 예. 자, 7월 말에 어떻게 됩니까? 7월 말에 역전이 되는데 역전이 돼요. 자, 1.75 대 1.75였을 때도 원래는 뭐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명목상으로는 같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7월 27일이 지나면 명목상으로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고 8월, 9월 다 그렇게 갈 거고요. 자,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우리 이제 3.5%까지 일단 얘기 나오죠. 제가 3.5%까지 일단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우리 한국은행 위원들은 예전에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을 때도 잘 방어가 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제가 사실은 노란톡방에 방금 전에 좀 올려드렸거든요. 립 서비스입니다. 그건 립 서비스.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환율 방어하려고 지금 돈 풀고 있어요. 시장의 안정세를 위해서 일단은 립 서비스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7월 27일부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 7월 27일 날 명목금리, 한국과 미국의 명목금리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완전히. 자, 벌써부터 여러분 경제기사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올해에만 5조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자금이요. 예, 5조 이상 빠져나갔어요. 자, 명목금리가 그렇게 역전이 돼버리면 더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럼 환율은 제가 올해 총가요? 1,350원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 보여요. 왜냐?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쪼일 겁니다. 올해 말까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금리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기준금리를 따라가다 보니 환율 스프레드가 역전이 7월부터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낮아져서 공급이 많아질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면서 환율이 높아지는 또 다른 차원의 환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7월 27일부터예요, 여러분. 아직 7월 27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318원까지 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올해 말까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도 환율 때문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환율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일단은 올해까지는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시점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올해까지는 환율이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잘 볼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싶고, 현물 가지신 분들 참고하시고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매도 전략 계속적으로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항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상승 마감 가운데 항생 홀로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항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얘네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네. 중국 문제인데, 어차피 예. 중국의 조그만한 거를 홍콩 항생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네. 자, 중국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예, 앵커님도 그렇죠. 잘 아시는 네. 기업 규제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기업 규제 지금 또 시작했고, 네. 그렇죠? 그 제로 코로나 문제인데, 자, 어저께 항생이 굉장히 주간장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거든요. 네. 마카오가 지금 봉쇄가 됐어요. 예. 마카오가. 물론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감염자 지금 일주일 동안. 근데 인구가 66만밖에 안 돼요. 66만 명 중에 지금 일주일 사이 2,000명 감염이 돼서 마카오의 최대 산업, 마카오 경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카지노가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항생이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확장 정책을 하고 있는 확장 정책을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폭을 또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박스권 매매, 매도 포지션 전략을 취하시면서 박스권 매매를 일단은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요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 톡방에 내일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홀로 웃던 이제 중국 항생 증시가 또다시 개박제 울상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가 계속해서 좀 10개월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1,7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네. 골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관망을 든 이유가 뭐냐면 예. 자, 노란 톡방에 지금 계신 분들은 노란 톡방 오늘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네.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 진입 단가를 아실 거예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1763라인, 일봉 볼게요. 1763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지금 매도 홀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600T가량, 최대 600T가량 지금 수익이 난 상태고, 지금 지속적으로 일단은 지금 홀딩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제가 해드리면, 골드는 안전자산임에는 분명한데, 어떻다고 했죠? 자, 미국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기조를 코로나 때부터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안전자산인데, 달러만 가지고 있자 진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때는 골드 선물까지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질 때는 얘도 빠지는 겁니다. 자, 분봉 볼게요. 분봉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골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이 빠졌습니다. 물론 V자 반등을 그리고는 있지만 같이 빠진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요, 계속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떤 위기 상황이다, 달러만 사야지, 이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는 관망,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또 대응 전략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부산으로 강연회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살짝 맛보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예정인지 네, 제가 말씀 지금 부탁드릴게요.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제 대구 가서 네.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좋았고, 그러셨군요. 대구에서 일단은 향후 5년에서 7년간 어떻게 네.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뭔가 일단은 짚어드렸고, 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부산 갑니다. 부산 분들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골조는 5년에서 7년 동안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얻어야 되는가. 자, 향후 지금 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 어떤 대응 전략, 단기적인 대응 전략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5년 정도를 대비하는 이런 전략도 제가 이번 부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향후 5년간의 이 투자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오프라인 강연에도 꼭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